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법무법인 덕수 김준우 변호사,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회 프로파일링 역시 유튜브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첫 번째 이야기는요, 오랜만입니다. 이 교회 이야기, 서울 사랑제일교회. 네.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곳인데, 네. 이 교회에 대한 명도 집행 또다시 무산됐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굉장히 좀 뭔가 기괴합니다. 주변은 이미 이제 공사를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예. 골목 하나를 두고 이 교회가 있고, 이 교회가 워낙 또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경찰이나 이런 것까지 배치되고 있는 거를 보면 뭔가 좀 뭐 미래 디스토피아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공간 같기도 하고 그런데 비현실적인. 예. 그래서 이거가 왜 이 교회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절대 뭐 이 교회도 자기네 재산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말하자면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재개발 집행, 네. 이런 것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데, 예. 이번에도 이제 명도 집행을 했는데 또 무산이 됐는데, 아하. 그 과정에서 명도 집행이 뭐 저항을 해서 막아내는 경우들은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화염병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경찰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든지 이러면 예. 사실 그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버틸 수가 없는데, 예.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이 아닌데 네. 계속 그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저항을 하는데도 네. 지금 이제 왠지 모르게 명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죠. 왠지 모르게라고 뭐 아시면서 모르시는 것처럼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김준우 변호사님, 명도 집행이 뭐길래 6번씩, 이번에 6번째죠? 네,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권력, 그 어마무시한 공권력이 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6번이나 무너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게 재개발, 재건축, 뭐 집합 건물이냐,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이제 뭐 도시정비법이냐, 주택법이냐 좀 요건은 다 다릅니다만, 예. 아주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재개발을 한다. 네. 땅이 한 80% 정도 사용 승낙이 낮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매도 청구권을 행사를 조합 측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용인 거죠. 네. 그럼 이제 감정가를 받고 감정 가격에 따라 이제 물건을 이제 그 땅을 넘겨야 되는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른바 이제 뭐 알박기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네. 뭐 투자 목적인 경우도 있고 생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있어서 빈번하게 이제 바로 퇴거를 하지 않는 거죠. 법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퇴거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인도 소송에서 이제 패소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힘을 빌어서 강제 집행 절차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 이제 명도 집행을 이제 하는 건데요. 법원의 주관 하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격렬하게 이제 대항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임차인이나 뭐 상가 임차인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뭐 판잣집이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분들이 철거에 대항하면서 사실은 화염병을 쓰는 일들이 이제 있었죠? 종종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용산 참사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서로 과도한 집행도 하지 않고 이제 과도한 물리력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좀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용산 참사가 가진 안타까움이나 뭐 시시비비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어쨌든 그런 격렬한 진통 끝에 우리 사회가 조금 이제 다른 식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화염병을 던진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좀 처음 들어가서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고, 뭐 법적으로만 얘기하면 명백한 불법행위고, 네. 단순 불법행위를 넘어서 이제 화염병 사용에 관한 그 특별법이 처벌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개개인 특정은 쉽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이례적인 사안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건 좀 명백해 보입니다. 이게 생계가 걸려 있거나 주거권이 걸려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교회가 그것도 뭐 몇십억, 뭐 100억 이상이 이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끝끝내 이렇게 버티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뭐 몇 천만 원 때문에 뭐 막루 위에 올라갔던 분들이랑 비교해 볼 때도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사실 용산 참사는 소위 그 건물의 주인, 땅 주인은 동의를 하고 보상금 받고, 네. 그런데 그곳의 세입자들 네. 막 그 건축비, 인테리어비, 보증금 이런 거 다 날리게 되신 분들이 네. 계속 억울하다 이러시면서 계시다가 일어났던 네. 그 충돌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교회는
이렇게 저항하고 화염병 던지는 분들은 사실 이런 권리를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 그냥 신도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또 뭐 그런 부분도 이례적이지만 네. 본질적으로 지금 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처음에 감정한 가격이 84억이었고 네. 그 이제 공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500억대를 네. 요구를 했다는 문제가 84억이 감정가인데 500억 원 넘게 내놔라 그랬다고요? 네. 심지어 법원에서 이거를 예. 그래서 조정안을 제시를 했어요. 네. 조정안을 157억 원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조금 편하게 말씀드려도 된다면 네. 굉장히 성공한 알박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배를 받았다라는 거는. 2배네요. 감정가의 두 배. 2배를 네. 법원에서 조정해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투자자가 내가 어디 재개발 지역의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뭐 예. 한 평, 두 평 이렇게 지분들 사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끝까지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법원에서 제가 뭐 그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2배 정도 제시하면 대부분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가 사실상의 이제 최대치이기 때문에. 근데 막 아주 예외적으로 직접 무슨 시공사나가 보상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 법적으로는 이 정도가 최대치인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 다 동의하에 소송이 진행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거기가 아니라 7배를 달라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이 교회를 철거하는 게 뭔가 우리에 대한 종교적인 탄압인 것처럼 해갖고 신도들을 동원하는 이런 행위 네. 이거를 지금 이제 저는 뭐 공권력이 무리한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네. 이거는 공권력의 집행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가 어떤 법치 안에 있는 게 맞는 건가 이거 자체에 지금 좀 도전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가. 근데 왜 이거를 해결을 못 하고 있는가 아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게 용산참사 얘기도 하셨지만 저희가 그런 네. 부분에서 보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뭐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제 이런 명도 집행 때문에 생계 터전을 잃으신 분들이 있는데 있었죠. 네, 그때 네. 적용되는 공권력의 잣대 힘과 예. 이 지금 상황에 적용되는 공권력의 잣대는 같은 것인가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김준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6번씩이나 공권력이 무력화된 것이 교회와 종교라는 부분 앞에서 공권력이 힘을 못 쓰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그러한 과거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아마 이제 명도 과정에서 집행으로 그 동원된 분들 중에 다친 분들도 지금 나왔다고 하고 네. 이제 또 동절기가 다가오면 동절기 철거는 또 이제 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 사회가 또 이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좀 더 길어질 개연성이 되게 커 보여서 아마 이제 제일 애가 다르신 분들은 이 장위 19역에 있는 조합원 분들이 이제 굉장한 금융 비용을 지금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애가 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조합원 분들이라면 그곳의 주민분들 아닙니까? 이제 입주 예정자들이죠. 아, 이게. 입주 예정자들. 소위 딱지를 사신 분들이거나 이제 원래 거기에서 거주했다가 네. 전체 구역이 지금 한 2,000세대 가까운 아파트로 이제 재건축이 되려고 하니까 예. 근데 조합이 이제 전부 다 자신의 돈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금융을 PF를 통해서 이제 일으키거나 이제 투자를 받거나 금융을 대출을 받아서 이주비를 지급한다든가 분명히 이제 금융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게 조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할 테니까 어느 정도 액수는 더 주고라도 집행을 하겠다,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었으니까 아마 법원에서도 157억 정도를 제시했던 게 아닌가라고 좀 추단이 되는데 예. 교회 측에서 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조합원들 입장 중에 그러면 차라리 교회 그 토지 부분을 빼고 공사 진행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는 그럼 사업 시행 인가부터 사업 계획을 다시 짜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사실 한남 3구역인가요? 5구역인가요? 그쪽에도 그 교회 하나를 그대로 이제 남겨두고 약간 역사유적처럼 하기로 하면서 지금 그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네. 불법 건축물도 있어서 강제 이행금도 꽤 나와 있는 상황이고 사실 문화유적으로서 높은 가치가 있는 건축적 미학을 갖춘 건물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서 네. 어쨌든 굉장히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건박한 그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빨리 해결되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현장을 잘 아는 기자,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사회 프로파일링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김완 기자, 김준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안타깝고 또 이렇게 공분이 있는 사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승마 선수가 폭행을 심하게 당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기절할 정도로 폭행당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네, 뭐 알려진 이유가 그러한데 실제로 왜 때렸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인사를 안 했다고 시합 전날 그렇게까지 또 이게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를 때린 건데 네. 그렇게까지 폭행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역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네. MBC 뉴스에 보도된 영상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뭐 그냥 뭐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거고 예. 뭐 이런 장면인데 저는 뭐 영상을 보다가 너무 끔찍해서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스포츠계에서 제가 뭐 기억하기로 거짓말 좀 보태면 100번째쯤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100번 넘죠? 네. 예. 근데 왜 이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가? 또 승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말하자면 팀 종목들은 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위계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요. 그렇죠. 근데 승마는 또 전혀 그런 성격의 종목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혼자서 하는 네. 경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종목들까지도 이렇게 여전히 이런 폭력과 폭행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준일 변호사님, 다시 떠올리기도 사실 이렇게 쉽진 않은데 그 최숙현 선수 네. 트라이애슬론 그 경우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죠. 네. 최숙현 선수는 그러한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해서 6군데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뭐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경북도 다 민원 제기하고 도움 요청했지만 결국은 그 극단적 그렇죠.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글쎄 그 스포츠계 오래된 관행이나 이제 예전에 그 지금 스포츠계 행정을 담당하시는 선수 출신 분들이 예. 자신들 시절에 있었던 또 과도하게 많았던 폭행이나 이런 거에 견주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예전에는 더 심했다. 네. 그다음에 잘못했다가는 그 지도자나 선수의 생명이 끊기니까 좀 봐줘라라는 좀 이런 식의 부적절한 접근들이 가해자들이 뭐 큰일 난다.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해가지고 스포츠 윤리센터를 새롭게 출범한 지가 한 2년 정도 지금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선수들이 이 그 윤리센터의 존재도 잘 모른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긴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도 사실 충분치는 않습니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센터인데요. 예. 아현동 쪽에 있습니다. 제가 면접위원도 한번 해봤고 저기 그러세요? 법률 자문도 해봐서 네. 이거는 예.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자리 잡히는데 여러 가지 시간들이 좀 걸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근본적인 게 이런 통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예방이 정확히 되는 건 아니고 뭐 구제나 처벌 부분이 좀 해결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진상규명이라든가 네네. 이런 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문화 자체의 변화는 지도자들이나 스포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먼저 나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야구를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시합에 나갈 때마다 학교 폭력 부존재 확인서라는 걸 내야 돼요. 아이고. 그게 뭐냐면 내가 학교 폭력에 연루된 적이 없다라는 거를 서약서를 내. 당하지도 않았고 한 적도 없다. 이거 네, 서약서를 이거를, 해야만 네, 나. 서약서를 이제 네. 받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가 운동선수여서 힘이 세고 덩치가 크지만 절대로 그런 걸 하면 내가 선수를 아하. 못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어린 선수들은. 근데 네. 왜 엘리트로 올라가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이 부분에서 놓고 보면 그 이전에는 사회적인 관행이 그랬다. 아니면 뭐 가해자도 뭐 어떻게 선수 생활을 계속 해야 되냐 이런 논리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게 사회 바깥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예. 그 안에 고여 있는 엘리트 스포츠 같은 경우에 보통 초등학교 때 시작하면 10년 이상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엘리트 선수로만. 네.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뭔가 변질이 되고 아하. 그 과정에서 뭔가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인식이.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역시 그거를 주관하고 있는 정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이게 개인의 일탈이다. 왜냐하면 이서순들도 아마 어렸을 때 이미 이제 학교 폭력이나 스포츠 폭력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시작했을 거예요. 말은 이제 들었겠죠. 교육도 세대들이. 받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폭력성들이 용인되고 용납되고 발현된다라는 건 네. 결국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칼을 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체육계가 각별히 좀 유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념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무척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국회에서도 했고 네.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면 이제 김준호 변호사께서는 그 스포츠 윤리센터가 정착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지만 그 역시 신고라든지 사후 대책적인 차원이고 그렇죠. 예방을 위해서라면 김한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관장되는 학교 단위 교육청이잖아요. 교육부. 그다음에 각
그 경기 단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 챙겨야 되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대한체육회 각 경기 단체 함께 모여서 같이 좀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대선이니까 예.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 요즘 그런 공약은 잘 없어요. 이런 거, 뭐 스포츠 폭력을 줄이겠다. 예를 들어 뭐 못 들어봤어요. 예. 예. 음주운전을 더 줄이자. 어허. 뭐 이거 진짜 민생과 관련된 정말 근데 불가능에 가까운 약간 도덕 교과서 같은. 근데 그러면 우리 사회는 그냥 CCTV 더 설치하고 말 거냐? 그게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사실 네. 이런 것들을 좀 뭔가 메시지를 내는 후보를 보고 싶고 그런 정치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자, 이번에는 운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저도 지금 이 질문 때문에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봤는데 두 분은 운전면허 따고 처음 운전하던 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김한 기자님? 처음 운전하던 날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동안 제가 혼자 나간다고 하면 네. 엄마가 자기도 같이 가자라고 해서 옆에 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용감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예. 네가 혼자 운전하는 것보다 내가 옆에 타고 있는 게 어머니가 먼저 운전면허가 있었으니까 낫지 않겠냐. 근데 이제 이게 초보 네. 운전자들은 예. 옆에 오히려 누가 타서 잔소리를 하면 더 긴장되죠. 예, 운전이 더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김준호 저는 변호사님. 무면허입니다. 아직까지요? 네. 대단하신 저는 그 음주운전 취소로 가끔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애시당초 딴 적이 없다. 아예 면허 아예 따신 적이 하지 없다. 않았다. 네, 이게 방송에 가끔 이거 물어볼 때 제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어허. 뭐 근데 어쨌든 아직도 전국에 저 같은 무면허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율주행 시대까지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면허가 없어도 되는 걸까요? 뭔가 좀 면허 따위 간이해지지 않을까요? 자율주행 면허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예. 질문을 제가 들은 이유가요. 10대 운전자가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을 하다가 가전제품 매장을 들이받아가지고 완전 박살내는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인데요. 김한 기자님, 네. 이 사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충남 홍성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운전면허를 갓딴 10대 여성이 운전하는 렌터카가 가전제품 매장 안으로 그냥 돌진을 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안에 가게가 완전 아수라장이 됐겠죠. 또 가전제품 매장이니까 고가의 가전제품들이 아마 손해를 입었을 거 피해를 봤을 거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 운전자는 앞유리에 습기가 많이 차서 안 보여서 그랬다 이렇게 어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운전 부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운전과 관련된 사고에서 예. 낳는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운전면허 따기가 쉬워진 거 아니냐,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렌터카는 어떻게 언제부터 빌려줘야 되는 거냐,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아주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해요. 자정경이 네, 일어났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이 이슈가 굉장히 좀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면 첨예하게 이게 전개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네. 역시 또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운전자의 말을 그대로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아니 어쨌든 면허를 땄는데 렌터카를 빌릴 정도 됐고 근데 습기 제거도 못하고 전조등도 못 켜고 이러면서 어떻게 운전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냥 배워보지를 않아가지고 이거는 그러겠네요. 참 지금 저는 김준호 변호사 모르시겠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습기를 제거하려면 이제 앞으로 바람을 틀면 되죠. 차량 맞아요. 이제 누르면 되잖아요. 누르면 됩니다. 표시, 그리고 전조등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일단 등을 켜는 방법을 이제 기본적으로 면허를 딸 때 공부는 다 하죠. 네. 차 옆에 있고 그리고 차종 여부와 상관없이 거의 이제 비슷한 위치에 예. 그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면 되는데 대부분 면허를 따면 예. 그냥 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없이. 근데 저희도 요새 다른 사람 차 운전하다 보면 사이드 브레이크 이런 거는 위치가 달라요. 이제 차량 메이커 그런 차량마다 차이는 있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어딨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유구 뭐 위치도 좀 다르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초보 운전자들은 아예 그거가 없는 상태에서 면허를 따자마자 그것도 렌터카를 빌린다. 그러면 그 차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예. 봐도 무방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운전면허 시험에서는 사실 뭐 운전을 잘 하는지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정도를 테스트하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차량의 세부 조작 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운전이 할 수 없는 미숙한 상태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래서 여기서 운전을 못 하시고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는 김준호 변호사께 운전 기술과는 상관없는 법적인 부분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예. 청소년 범죄에서 네. 면허 없이 불법으로 무단으로 차를 렌트를 해서 친구들끼리 몰고 가면서 사고 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해서 이게 되게 문제가 되고 이 있거든요. 뉴스에 자주 보이더라고요. 네, 사고가. 그게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뭐 여러 명이 탔으면 몰랐다 네. 아는 형이 데려갔다 이래서 이제 변호사들 어떻게든 공범으로 이제 공범이 아니었던 거 몰랐던 걸로 빼려고 변호인 의견서 쓰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 오늘 수능 날이고 그럼 지금부터가 아마 또 새로운 뭔가 불법의 시즌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걱정됩니다. 네, 굉장히 걱정되고 어른들이 정확하게 좀 차를
임의로 막 렌트를 해주거나 빌려줄 때 정확하게 자격을 확인하고 나이를 확인하고 좀 이런 게 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운전면허 자체를 뭐 엄격하게 하자, 막 용이하게 하자. 따는 것 자체가 뭐 이명박 정권 때 너무 용이해졌던 거 아니냐. 뭐 중간에 그다음에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생계 때문에 계속 모는데 몇 세까지 운전면허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냐. 사실 이제 운전면허와 관련된 적절한 운전 역량과 관련해서 사실 논의와 제도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데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민감하게 생계가 걸려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죠. 사건 이슈로만 다루고 아하. 정치의 영역에서 이걸 끌어올려가지고 진지하게 논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네. 그 렌터카를 빌리는 게 과거에는 다 본인 확인, 뭐 면허증 뭐 이런 것이었지만 지금은 공유 렌터카 또는 앱 이런 걸로 사람 만나지도 않고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사진만 보내면. 네, 사진 보내거나 면허증만 올리면 그렇죠. 네. 그 다른 사람 거.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미숙한 이제 심지어는 면허가 없는 사람들까지 네. 차를 빌리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이런 건데 라떼 같은 얘기지만 제가 이제 20대 초반일 때 네. 차를 빌리려면 예. 렌트카 아저씨가 운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다음에 예. 주차 한번 해보라 그러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해보고 이제 나오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하.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야 이렇게 될 거예요. 인권 침해야 막 네, 그러고.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무시하냐 이러겠죠.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그 차를 몰고 나갔을 때 직접적으로 그 차가 흉기가 될 수 있는 맞아요. 네,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관련돼서 어떤 이제 허들이라든지 제도를 강화하는 거는 결국 그 운전자의 뭔가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라 네. 그 차량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회적으로 예방하는 수단이라는 차원으로 좀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편리성, 그 다음에 자격 기준이 있으니까 그 자격을 획득했는데 뭐 얼마나 능숙해야 되는지는 검증할 수가 없는 거잖아. 네. 뭐 이런 차원으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굉장히 이런 사고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차피 네. 이거는 운전면허를 줬기 때문에 뭐 렌트카를 뭐 자격 대여, 그러니까 렌트카 대여에 관해서 뭔가 초보 운전자들이나 뭐 미숙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뭐 줄 수 없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기 좀 어려울 거고요. 면허 취득 후 뭐 1년부터 이런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민간이 이제 자유롭게 그냥 자유롭게. 계약 관계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는 잠재적 흉기다 동의하고요.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해 보입니다. 1056번님께서요. 30년째 장롱 면허 저도 자율주행 기다리고 있어요. 김준호 변호사님 동료들이 많으시네요. 문자 참을성이 많이 많으신 보내주십니다. 분입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환 기자, 김준호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